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던 이 미국 대선,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었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로부터 승리를 쟁취해내면서 47대 대통령에 다시금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징검다리 취임은 120년 만에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어떻게 되죠? 5년이죠. 5년으로 딱 한 번만 가능한데 반해서 미국은 4년 해서 총 8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8년 동안 연임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치르고 바이든에게 정권을 물려준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 징검다리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완승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스윙 스테이트, 선거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경합주들이 있습니다. 스윙하면 이 그네잖아요.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떤 해는 공화당, 어떤 해는 민주당으로 쏠리면서 총 7개 정도의 경합주들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미국의 총 50개 주, 그리고 특별자치구인 워싱턴 DC까지 포함해서 총 51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바로 옆쪽에 네바다, 그리고 아리조나 주가 있고요. 이 위쪽에 북쪽에 가보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까지 총 3개, 이 아래쪽 남부 지역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저스틴 비버 노래에서 Peaches, 거기서 이제 I got my peaches from Georgia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조지아랑 그리고 North Carolina, 플로리다 위쪽에 남부 지역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개 주가 미국의 경합주로 꼽힙니다. 대학교 때 미국 정치 이해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미국 지도를 모르면서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미국 지도를 시험에 내셨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뭐 펜실베니아 하면 PA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위스콘신 WI, 조지아 하면 GA, 이렇게 줄임말들이 있는데 이걸 시험에 내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정말 이 경합주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전국 단위 득표율을 살펴봐도 2016년과 2020년에는 민주당에게 밀렸던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는 해리스를 앞섰습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2020년 대비 2024년 작년 득표율이 올랐고요. 전국 득표율이 낮았는데 2016년에는 어떻게 이겼어?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전국 단위 득표율이 낮아도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긴 합니다. 미국에는 상원 하원 의원 들어보셨죠? 하원 의원 435명, 그리고 상원 의원 각 주마다 2명씩, 아까 50개 주였으니까 2 곱하기 50, 100명. 이렇게 합한 535명의 아까 특별자치구 워싱턴 DC에 3명 해가지고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이 선거인단들이 각자 가진 표를 우리는 공화당을 위해서 투표하라고 했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표를 내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얻는다고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기말고사 때마다 꽤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선거인단 수는 인구에 비례해서 조사가 되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미국 대학교에 있을 때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한번 도서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인구조사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내용을 기사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제 당선되는 트럼프 정책 기조 좀 살펴볼게요. 2016년 당시 사용했었던 구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를 재차 강조하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 글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민은 제한,
이 외에도 반페미니즘 같은 사회 정책과 합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난 몰라 이러고 EU에서 나갔던 그 상황과 좀 비슷하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 끝나고 확실히 냉전 대치 시기가 찾아오는 느낌이 이런 모습에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시도 세계 증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미국의 이런 정책 상황들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기조 가운데서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24년 미국 대선 동향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 참고한 영상입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던 저희 학교 교수님이 리포트 가운데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대학생이 된 느낌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좀 읽어봤습니다. 키워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보편 관세 부과, 양자 협상 구도,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도. 이 내용들 조금 알쏭달쏭 하시다면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이 보편 관세에 대한 겁니다. 유니버셜 베이스라인 테리프라고 이 원문에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일자리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이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와 무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치들이 관세를 통해서 행해지는데요.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품목에게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최소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지금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에게는 최대 60%까지도 부과하겠다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조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FTA를 맺은 국가에게는 관세를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별도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기존에 체결한 외국과의 관세 인하 정책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일정 정도의 경제적 영향, 타격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양자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1기 트럼프 시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이라고 하면 WTO 들어보셨죠?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나이제이션.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협상 기구를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이렇게 3국가를 아우르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시절 이런 WTO, TPP, 나프타 같은 다자간 협상을 파기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약하게 시키고 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프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조약의 경우엔 USMCA로 대체가 됐어요.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엄청 심플하죠.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에게 어쨌든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랑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협정들, 수정사항들이 트럼프 일기 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1기 트럼프 시절의 모습과 크게 달라질 것 없이 이러한 강압적인 부분들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요.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을 누굴 지명하는지에도 관심이 굉장히 쏠렸었는데요. 22일 당시 국방부 정책차관에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스탠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중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이 주한미군 조정론을 주장하던 사람인데요. 주한미군이 역할이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영,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중국에서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그거를 커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북한과 중국 2가지를 견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앞으로는 중국 억제에 조금 집중을 하고 한반도 이슈는 좀 스스로 방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서 조정을 하면은 이 규모나 방위비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핵무장 같은 자체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콜비와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PTG 주간 행사에서 2024년 7월 조 바이든 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너무 넓게
분포시키고 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왜냐면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는 안 돼. 우리는 모아야 돼, 힘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헤리티지 하니까 제가 학생 기자로 취재를 갔던 다른 곳입니다. 빅테크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뭐냐?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연구를 위주로 하는 비영리 집단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개발하고 이런 성과들을 제공하는 곳이고, 무슨 돈으로 이런 조사들을 할 수 있냐? 정부, 이익단체,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세금 혜택 같은 것을 받는 싱크탱크입니다. 워싱턴 DC 수도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정치와 관련한 그 중심지에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관련해서 주한 미군의 수 28,500명 수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일 정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정확히 원하는 게 생기면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권력을 가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설마 했던 내용들이 앞으로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미국이 양안 위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에게 개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중국 압박을 위해서 한국에 설치했었던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사체, 이게 그 사드라고 불렸죠. 사드 하면은 2017년 당시가 저는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대학에 이제 들어왔을 때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 더 멀어지네 마네 했던 내용들이 뉴스에 났던 기억이 한번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2019년 노제팬 해서 유니클로 같은 것도 안 입고 일본 여행도 안 가고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여행을 미리 갔다가 교환학생을 이렇게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보이콧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어요. 일본에 갔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 겨울 시즌 일본 여행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어요. 중국은 사드 보복한다 해서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롯데 같은 기업들 중국에서 철수하고 판매량 급감되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본도 우리나라 블랙리스트를 올린다 하면서 수출 제재가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우려 부상하고, LG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우려, 우리 기업들도 국민들도 모두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2019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과연 2025년부터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이 공화당 후보 인플레이션 문제 타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그린 뉴 스캠, 딜 아니고 스캠으로 변명해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조 원 달러 정도를 낭비를 했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 우리 경제가. 이런 멘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전매 특허 같은 법들이 있죠. 인플레법, 전기차나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해주면서 녹색에너지 성장에 기여를 하는 인플레법,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건 아닐지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면 가장 먼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생각나시죠? 그런데 선거 유세할 때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굉장히 친했고 또 일론 머스크한테 정부 고위 자리까지 마련해줬다고 했는데 사이 좋았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없애도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머스크는 우린 괜찮아, 왜냐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더 피해가 클 거고 테슬라는 괜찮아 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 하니 머스크가 정부 정책 자리를 얻었다라는 뉴스, 이 내용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도지, 일론 머스크 하면 계속 언급되는 이 도지코인 우연적으로 겹칩니다. 정부 효율부라고 명명을 한 도지부가 있습니다. 정부 관료주의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은 줄이고 뭘 축소시키겠다, 이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신설한 건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랑 최측근인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이 도지부에 대해서 공개된 사안은 많이 없지만 2026년 7월까지 이러한 작업들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 도지부의 업무 범위 계속 살펴보면 공화당 연방정부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의 기본 원칙은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자. 기업 규제를 줄이는 방안이죠. 그런 기조를 취한다면 보조금 실질적으로 폐지될 수 있고 이런 산업정책 내용들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플랫법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들 중에 트럼프가 평소에 이야기한 고졸 출신 백인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수혜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 의회 선거, 중간 선거 같은 걸 고려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중반 가서는 득표수나 득표율 같은 걸 눈치를 보면서 정책 진행에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적들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인플레 감축법에서 어떤 부분이 타격이 받을지, 그리고 보조금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경화가 되는 추세이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만 봐도 이렇게 트럼프가 다시금 자리를 했잖아요. 요약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보호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공화당이 대통령직과 연방의회를 모두 장악한 단일 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유무역과 이 세계화 같은 키워드 아래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적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모습들 굉장히 많잖아요. 24시 영업하는 가게였는데 그렇지 않게 된 가게들도 많고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많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도 취약하다 이런 위기의식도 생겨나면서 우리 위험해지면 안 돼. 모든 걸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자국 중심주의가 심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경제적,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면서 여러 갈등들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유권자 사이에서도 반중 정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 중심주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띨 것으로 예상되는 이 트럼프 2.0 시기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인데요. 트럼프가 이미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공화당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4년을 임기를 한다면 그 중간인 2년에 선거가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이 다시금 반영이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견제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인데 대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중간선거 이후 유니파이드 거버먼트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다가 중간선거가 되면 의회가 민주당으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이러한 유권자들의 고려를 한다면 초기에는 강력한 정책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그 수위를 낮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 미국 대기업들이 조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교역 상대국들이 관세 높이면 불만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할 거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발생하면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수위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지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에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입니다. 작년 12월 11일 로이터 기사를 살펴보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서 관세 영향을 무디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하게 할 거야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느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느슨한 통화 정책을 내년에 채택할 수 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 결정에 있어서 중국의 대응이 어떨 건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출렁일 수 있는데요. 1,500원 돌파 트리거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번째로는 남중국해에 있는 지정학적인 갈등입니다. 소위 대만 리스크라고 하죠. 미국이 대만 리스크를 좀 쥐락펴락하면서 자국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주는 약간 수호자 역할 아니야? 하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트럼프 2기 때 그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반도체 회사 TSMC가 있는데 반도체 회사 그 TSMC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TSMC 인적 자원을 그냥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대만 갈등 구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애플 폭스콘 공장, 중국 공장, 그리고 테슬라 중국 공장 같은 것들의 가동이 막 멈추고 폐쇄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국제정치학을 들을 때 냉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냉전이야 하면서 교수님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10년은 전 세계가 냉전 체제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 특히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러한 체제 속에서 군함, 저궤도 위성, 자원개발, 대왕고래 시추 같은 내용들, 그리고 테슬라, 우주 개발 테마들이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고조되고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캐스터로서 유가를 조금 집중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가 선물 옵션 이런 거를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강의를 찍으면서 알게 된 종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에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김승효 한화 회장이 직접 내가 나서서 챙기겠다 하면서 그룹 핵심인 방산산업을 챙기면서 더욱 공고히 되는 모습인데요.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같은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화 시스템은 우주 발사체, 그리고 오션은 오션이니까 군함 다루는 기업으로서 대만 해협이나 아시아 인도태평양 전선에서 노이즈가 생길수록 집중해 보면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테마 키워드를 살펴보고 실질 투자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도 바빠서 실제 투자에 직접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에어클래스에서 강의를 촬영을 했는데요. 국제 정세와 테마를 실질 투자에 접목하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게 많이 담겨 있는 강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2.0 시기 어떻게 될지 그 공약 키워드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투자 인사이트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